2016봄 카오스 강연 뇌가 보는 뇌 제5강부터 8강까지 사회를 맡은 김철훈입니다. 오늘 바로 강연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강연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정수영 박사님이십니다. 또 뇌과학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정 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에서 감각과 지각을 이루는 그 과정이 사실은 세상을 그대로 복사해주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유리하도록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간혹 착각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게 우리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내용으로 주제를 정했고 그것과 더불어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경기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각기관의 기능은 우리가 처한 세상을 정확히 감지하여 이를 뇌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거 마음속으로 이게 옳은 말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말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먼저 뭐 다 힌트를 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예시를 통해서 이 말이 진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지금 두 개의 선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선분의 길이는 사실은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은 여기 있는 요 색깔 조도하고 여기에 있는 조도는 사실은 같다고 말씀드리면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다음 보세요. 저 아무 짓도 안 하고 여기다가 막대기만 하나 그었어요. 이제 같아 보이시죠? 자, 여기도 막대기만 걷는데 같은 게 보이시죠? 이렇게 착각은 우리가 이게 같다고 알고 있어도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착각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요 밑에 있는 자극을 보세요. 뭐가 움직이죠?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딱 여기가 초점을 맞추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변에 막 점들이 막 있어요. 유령 같은 점들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유령점을 하나 빡 따라가 보세요. 잡으려고. 그럼 싹 사라지고 다시 주변에 유령점이 나타나요. 이거 유명한 허르맨 그리드라는 착시를 유도하는 자극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만 보세요. 가운데. 그리고 지금 번쩍번쩍 하는 것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세요.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보이죠? 네? 크게. 초록색인데 초록색이 점점 진해지는 거 느끼세요? 자, 진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분홍색을 보는 색깔이 피곤해져요. 그러면은 분홍색의 보색이 내가 야, 둘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데 얘가 약하니까 녹색이 강해져서 녹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할수록 더 세게 보이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피곤해서 실제 세상은 여기 사실 회색인데 녹색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스탈트 심리학자들이 좋아하는 자극인데 여기 있는 점들은 요거 점들을 이런 형식으로 모으지 않으면 절대로 달마시안 볼 수 없어요. 특정한 패턴으로 모아야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이 심리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요소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게 적용되는 게 음악이에요. 여러분, 음악은 도레미 뭐 이런 걸 아무리 나열을 따로따로 해도 그게 적절한 순서와 리듬을 그 길이를 가지고 반복됐을 때 만들어지는 리듬을 요소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것들이 게스탈트 심리학자들이 주장한 바였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 전경 현상. 우리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저 배트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펭귄맨을 볼 때는 배트맨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배트맨 거꾸로 그렸는데 배트맨을 보고 있을 때는 펭귄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배경 전경 현상으로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여기 계신 숙녀분을 전경으로 딱 보면 여러분은 다 배경이에요. 안 보여요. 이렇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택한 배경이 다 이겨버려요. 전경이 다 이겨버려요. 배경은 뭉뚱그려지는 그런 현상이고 이게 우리 지각 시스템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로 네커 튜브라고 네커의 그 사각형인데 자, 이 부분이 안으로 쏙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죠? 그럼 반대로 입은 똑같은 부분이 앞으로 쭉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애초에 애매한 자극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애매한 자극의 지각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죠? 우리죠. 자, 이렇게 우리 감각기관의 기능은 우리가 처한 세상을 정확히 탐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감지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인데, 그러면 어떻게 적당히 감지하는지 우리가 좀 알고 싶죠?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제가 모은 거예요. 뭐 정답은 아니에요.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주변 환경에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는 시스템을 갖고 태어나는데, 내가 한국 사회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콩고에서 사용하는 말소리를 다 들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어렸을 때는 아주 세상의 모든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한 생후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되면은 자기가 있는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말소리만 듣게 청각 시스템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실험한 건데, 여기 패트리시아 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언어 발달 신경 생리학자인데, 여러분 애기들이 삐까부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알죠? 아꿍 이거 좋아하고 여러 번 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걸 이용했어요. 그래갖고 애기가 엄마 품에 앉아 있고, 여기 실험자가 인형을 들고 여기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애기가 이러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다가 이로 바뀌어서 소리가 바뀌면, 애기가 정해진 시간에 이 박스를 딱 주시하면 불이 짠 켜지면서 곰돌이가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게 하면서. 근데 애기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갖고 애기를 데리고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미국 문화권에 많이 들리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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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렇게 들려주면, 그게 소리가 그 차이를 알 수 있으면 그 애기가 얘를 보겠죠. 자, 그런 반응을 통해서 얘가 소리를 들을 수 있나 없나를 조사한 거예요. 그럼 보면 6개월 동안의 아동들은 미국 애든 일본 애든 R하고 L을 구별할 수 있어요. 50%면은 못하는 건데 65%니까 꽤 구별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같은 애들을 10개월에서 12개월, 1년 정도가 된 상태에서 하면 미국 애들은 더 잘해요. 이제 더 잘 구별을 하는데, 일본 애들은 구별 수준이 못하는, 거의 그 랜덤 수준으로 떨어져요.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차별을.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니까, 자, 미국 엄마가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애한테. How she's so pretty, 베이비 턱을 하면서 이제 읽어주는데, 보니까 R하고 L의 분포가 몹시 많아요, 그걸 읽을 때. 그 대신 일본 엄마가 일본 애기한테 책을 읽어줄 때는 R하고 L은 없고 우리 리을 발음, 그 중간 발음, 리을 발음을 잔뜩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듣고 오랫동안 듣다 보면은 이런 말만 들리니까 일본 애들은 요런 말을 듣는데 청각 시스템이 튜닝이 되고, 미국 애들은 요 소리를 듣는데 튜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이거를 어떻게 바꿀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애한테 이 미국 아줌마가 매일매일 집으로 와서 동화책, 미국 동화책을 그랬어 하면서 읽어줘요. 그렇게 하면 10개월이 돼도 미국 애는 미국 애처럼 돼요, 일본 애들이. 그런데 이것의 놀라운 점은 테레비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실험이 알려주는 바는 뭐냐면, 언어의 발달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몹시 중요하고, 어떤 우리 머릿속에 사회적인 브레인이 따로 있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학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언어 발달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실험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주변 환경에 많은 것을 듣도록 지각한다는 것이에요. 지각 시스템이 발달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대. 내가 쥐를 기대하면 화난 쥐처럼 보이고, 안경 낀 마음씨 아주 좋은 아저씨를 기대하면 아저씨로 보이고, 이런 현상은 너무 많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바로 이거를 설명한 속담 뭐 있죠? 개 눈엔 똥만 보인다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이 진짜 지혜가 아주 출중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변화. 우리 시스템은 지속되는 뭔가는 지각하기 몹시 힘들어요. 그걸 이용해서 카무플라지를 하죠, 동물들이. 이거 왜 그럴까요? 어떤 그 자극이 지속돼요, 내 주변에. 그러면 걔는 안전한 거겠죠, 내가 안 죽는 한. 그러나 뭐가 변하면 위험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걔는 지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되다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그 지각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것을 적절히 하냐면, 우리는 주변 환경에 많은 거, 과거에 반복되었던 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지속되다가 변화하는 거 등등을 우리가 하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우리 생존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우리 시각은 가장 생존에 중요한 부분이 우리 중심 시야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볼 때마다 제가 시야를 맞추는 분에게 제가 지금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중심 시야인 이 부분을 처리하는 이제 뇌의 영역, 뒤통수에 있는데, 제1차 시각 피지를 보면 중심 시야는 사실 전체 시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뇌 영역에서는 여기보다 더 커요.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위일수록 더 많은 뇌세포, 더 많은 뇌 조직을 할애해서 그거를 잘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각은 생존에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감각 재료에 대해서 내려지는 해석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카피하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각은 객관적이지 않고 내가 내리는 해석이니까 주관적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외부 대상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리는 거니까 능동적으로 해석을 내리게 되고, 밑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바라마 프로세스로, 위에서 탑다운 프로세스로 처리가 되면서 세상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지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수준의 신경과학 교재를 보면 고등인지 과정의 첫 챕터가 항상 지각과 감각이에요. 복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등인지에 나타나는 놀라운 원리들이 그대로 지각에 나타나는데, 지각은 외부 참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점증하기가 굉장히 좀 쉬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각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째 파트, 눈에서 시각 피질까지 어떻게 가나 한번 봅시다. 시각 경로는 다른 그 감각 경로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눈에서 일련의 처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눈을 떠나는 세포가 망막신경절 세포인데, 그 걔네들의 축색이 눈을 떠나면 여기에 시상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뇌 구조 안에. 그럼 그 시상 중에서도 시각을 처리하는 외측 슬상핵, 영어로 lateral geniculate body라고 불리는 그 핵에 시냅스를 맺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포가 다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 뒤통수에 있는 제1차 시각 피질로 정보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시각 피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냅스 2번만 건너면 돼요. 여기 보면 이 눈을 가지고 볼게요.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 눈에서 초점이 맞는 요 대상은 중심하에 상이 맺어요. 그러면 맹점은 코 쪽에 있으니까 맹점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오른 눈에서는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에 약간 오른쪽에 있고, 왼 눈에서는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것에 약간 왼쪽에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맹점이 있으면 세상에 구멍이 뻥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봅시다. 두 눈을 뜨고 있으면 오른 눈의 맹점은 왼쪽 눈에는 맹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눈을 뜨고 있으면 안 보여요, 맹점이. 자, 그런데 그러면 한 눈을 감으면 맹점이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도 안 보여. 여러분 눈 감아 보세요. 맹점이 있습니까? 세상에 구멍이 뻥 나 있습니까? 안 나 있죠? 여기에 우리 인지의 신비가 있어요. 이 사실은 구멍이 나 있어야 되는데 말초 현상을 보면 우리의 고차 뇌 중추 어디선가 주변의 정보를 가지고 그걸 자꾸 메우고 있어요. 이게 인지의 아주 놀라운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각, 감각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뭐 정치적인 견해도 그렇고 뭐 일반적인 견해도 그렇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멍이 나 있어요. 그거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들한테. 그러면은 뭔가 그거를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걸 다 채웁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이 여기서도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맹점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사고에도 그런 게 있어요. 늘 겸손하셔야 되는데 맹점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게요. 자, 오늘 못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각에 따라 못 볼 수 있는데, 못 보시는 분들 이거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한분 나와주시고. 자, 여기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요,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이 얼굴을 계속 응시하세요. 이 미남의 얼굴을.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으로 이 아름다운 아가씨의 얼굴을 계속 응시하세요. 자, 뭐가 관찰되면 손 드세요. 눈을 움직이면 안 돼요. 보신 분? 뭔가 이상한 거 관찰하신 분? 한 명이라도 손? 아, 예. 자, 여러분이 뭘 관찰하냐면 제가 갑자기 목이 없는 헤드리스 워먼이 되었죠. 자, 그 순간이 여러분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중심화, 초점이 맞는 지역,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왼쪽 눈에서 초점이 맞으면 이 대상이 중심화에 맺힌다 그랬죠? 그러면 중심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코 쪽 망막, 관자놀이 쪽 망막이 있겠죠. 자, 그럼 코 쪽 망막은 왼쪽 시야 전부를 상을 맺고, 관자놀이 쪽 망막은 오른쪽 시야 일부에 상이 맺죠. 한눈에 왼시야, 오른시야가 다 들어갑니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오른쪽 눈은 어때요? 똑같이 반복을 해보면 초점이 맞는 대상이 중심화에 상이 맺어지고, 코 쪽 망막에 오른 시야의 전부에 상이 맺히고, 관자놀이 쪽 망막은 왼 시야의 일부와 상이 맺혀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수직으로 나누면은 위쪽 시야는 아래쪽 망맥에 상이 맺히고 아래 시야는 위쪽 망막에 상이 맺혀요. 자, 이해 못하신 분 다 이해하셨죠? 자, 올빼미, 사냥맨 얘네들은 날아갈 때는 절대 이런 짓 안 해요. 근데 땅바닥에 있을 때 카메라맨이 사진을 찍으려 그러면은 귀여운 척 이런 척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얘네들? 얘네들이 세상을 날아다니니까 이 동물들한테는 아래 시야가 중요할까요? 위 시야가 중요할까요? 아래 시야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아래 시야를 볼 수 있는 위쪽 망막이 엄청 많아요. 아래쪽 망막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날아다니고 사냥하는 새만 그래. 사냥할 땐 괜찮은데 땅에 딱 내려오면은 나보다 큰 뭐 프레데터도 있고 인간도 있고 이래서 위를 봐야 되는데 위쪽을 볼 아래 망막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우스우면서도 저는 전율해요. 이런 거를 보면 봐요. 유전의 이 동물의 어떤 생태적인 조건 때문에 다르게 만들어져요. 유전적으로. 그런데 그 한계 내에서도 한 동물이 다른 상황이 그걸로 적용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행동으로서 그거를 보정한단 말이죠.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해요. 하여튼 이런 짓을 합니다. 귀여워 죽겠어요, 저라죠. 자, 어쨌든 그래서 오른 눈이 커버하는 세상, 왼 눈이 커버하는 세상, 양쪽 눈이 커버하는 세상.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눈으로 들어가는 양안 시야가 전체 시야의 80~90%예요. 자, 그럼 또 숙제, 또 퀴즈. 자, 오른쪽에 있는 동물과 왼쪽에 있는 동물은 좀 달라요. 저는 여기 속하는 동물이에요. 전 여기예요. 저는 눈이 앞에 달려 있고 여러분도 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 눈이 옆에 달렸어요. 근데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자, 얘는 얘나 얘를 먹어요. 얘는 얘를 잡아먹어요. 얘는 얘를 잡아먹어요. 자, 그러면 원근감이 중요한 동물은 어딜까요? 사냥하는 애들이 원근감이 중요하죠.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은 눈이 앞에 달려가지고 양안 시야가 넓고 따라서 양안 시야에 속하는 어떤 정보가 양안 세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양안 세포의 일부는 원근감을 재는 세포가 돼요. 자, 얘네들은 그런 동물이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정확한 원근감을 가지고 90cm 밖에 있는 애, 80cm 밖에 있는 애를 정확히 판단하고 한 큐에 팍 잡아야 되죠. 실제로 사파리에서 한 큐에 놓치면 두 번째 잡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원근감을 정확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얘네들은 임팔라 사자가 100m 밖에 있네, 사자가 103m 밖에 있네. 이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얘네들은 사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능한 한 시야를 넓게, 이게 단한 시야지만 넓게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재미있는 점은 얘네들은 중심화가 없고 중심줄이 있대요. 그래서 눈에 중심줄이 있어갖고 그 중심줄을 수평선에 이렇게 맞추고 있으면 사자가 아른아른 하는 거 금방 캐치하는 거예요. 자, 그 밖에 눈의 위치, 시야가 양안이냐 아니냐, 입체시에 의존하느냐 아니냐, 마지막으로 수렴적 안구 운동. 어떤 대상이 쭉 움직여요. 그럼 얘네들은 그 두 눈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걔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따라가다 딱 잡는 거죠. 이런 게 가능하지만 얘네들은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가끔가다 카멜레온처럼 따로 노는 애들도 있어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일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 다음에 더 심한 이펙트는 맥거르크 이펙트라 그래서 청각이랑 시각이 다른 정보를 줄 때 시각이 청각을 바꿔버려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 바, 바. 다로 들리시죠? 이제 눈 감으세요. 다 눈을 감으세요. 눈 뜨면 안 돼요. 바, 바, 바. 자, 이번에는 바로 들렸죠. 자, 이게 어떤 거냐? 맥거르크 이펙트가 뭐냐면 실제 소리는 바를 내는데 입 모양은 다
다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너무 시각이 강한, 이거 신경 기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시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바로 들려요. 눈을 감는 순간 바로 들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세상에 답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왜 키가 작을까?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나눠줬어?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돼서 불행해져요?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로 문제를 바꾸면은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로 질문을 바꿔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될까? 시각이 강력할까? 자, 여러분 많이 나왔겠지만 여러분 다 배웠죠? 전두엽에는 운동피질, 두정엽에는 체감각 피질, 축두엽에는 청각 피질, 후두엽에는 시각 피질이 있다. 이거 다 아시죠? 사실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원숭이를 이용해서 피질을 쫙쫙쫙쫙 피고서는 기능에 따라서 한번 색칠을 칠해봤는데 시각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피질은 진한 색채로, 그 다음에 시각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거, 예를 들면 시각적 주의, 시각적 기억 이런 거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흰색으로 칠해요. 그러면 시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루는 뇌 피질의 영역이 전체의 50%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각적인 정보로 들어오는 그 정보가 우리에게 큰 임팩트를 낮출까요? 그렇겠죠. 저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시각이 50% 이상이고 촉각은 온 몸에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11%, 청각은 3%. 자, 이렇게 많은 시각 피질을 가지고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시각 피질이 무지 많아요. 이 넓은 영역에. 그게 심지어 30개 이상이고 한 개의 시각 피질마다 독립적인 시야가 표상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시야가 30여 개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얘가 망가지면 다른 애가 잘하게 하려고 뭐 이런 이유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연구를 잔뜩 해가지고 이렇다는 걸 밝혔어요. 세밀 제키 박사가 무수한 연구를 통해서 자, 움직임이나 형태나 색채 같은 다른 유형의 시각 정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복수의 시각 경로가 이 시각 피질 내에 존재한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게 사실로 밝혀졌어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각은 감각 재료에 대해서 내려지는 생존에 유리한 해석이다. 그렇죠? 이 해석의 과정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 과정이지만 간혹 시각적 착시와 같이 명료하게 드러나 의식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해서 우리의 인지 과정이 착각인 것은 아니에요. 잘 하다 보니 착각처럼 드러나는 과정이 조금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영장류에서 시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대뇌 피질은 전체 50% 이상이다. 이 넓은 피질 영역에는 독립적인 시야 지도를 가진 30여 개의 시각 피질이 존재합니다. 이 영역에는 형태나 색채나 움직임이나 깊이감 같은 여러 다른 시각적 정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복수의 시각 병행 처리 경로가 있고, 얘네들의 결과를 갖다가 바인딩해서 대상 지각을 만드는 신경계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뇌가 해석해 주는 현상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증거들이나 예를 좀 더 들어줄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 빛은 자외선 영역대에서 가시광선 영역대, 적외선 뭐 굉장히 넓은 영역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들은 자외선 영역대만 볼 수 있는 수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외부 세계를 그대로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사람은 시각적인 동물이니까 그래도 시각으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저 개랑 맨날 산책하는 저로서는 개들은 시각보다 후각이나 청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항상 걔네들이랑 세상을 나갈 때마다 저는 얘네들이 세상이 나랑 얼마나 다를까 그거 맨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용기나 우리 감각 시스템이 이미 제한을 한번 딱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능동적 지각 이런 게 합쳐지지만 이미 거기서부터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 참 이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오늘 사실은 이렇게 강의연을 이렇게 교수님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 눈이라는 게 굉장히, 또 시각이라는 게 굉장히 정교한 기계 같은데, 사실은 오늘 제목은 착각이라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정교한 기계에 이런 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거를 착각이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착각에다가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착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기작, 그 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일 루틴하게 보는 건데 그거를 감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처리를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뛰어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게 효율적인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게 실수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착시라고 본다면 우리 몸이 혹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어떤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제 받아서 바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기제가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을 텐데요. 착시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시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정보 때문에 어떤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이제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거를 못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자폐라든가 혹은 조현병, 예전에는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던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인 사람들에 비해서 착시 양이 훨씬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작이 없게 되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툴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시각 기능 중에 핵심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보를 잘 추출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좀 정신장애에도 동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착각, 착시 이러면 뭔가 좀 당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해서 실생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케이스들은 없나요? 여러분들 옷가게에 가시면 매장의 조명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얼핏 생각하면은 조명을 굉장히 뚜렷하게 잘 보이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모자라게 해놔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런 효과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은 사람의 뇌가 조명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색깔로 보이니까 실제로는 이 색깔이겠구나라고 보정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옷의 그 품질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거나 훨씬 더 좋게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굉장히 잘 이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착시를 그래서- 이용하는 좋은 예죠. 네, 그래서 옷을 사실 때는 연매장으로 가셔서, 왜냐하면 조명을 보통 다른 걸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색상이 내가 원하는 색상이 맞구나, 이렇게 하고 구매를 하시면 실패하실 우려가 좀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죄송해요. 그 웹페이지 같은 거 디자인할 때 유리한 거는 굉장히 알아보기 쉽게 탁탁 써놓고, 좀 나쁠 것 같은 정보는 조그만 글씨로 구석에다가 이렇게. 제가 굉장히 분노하는 건 보험 규칙 같은 거 코딱지만한 글씨로 굉장히 길게 써놓으면 그 누가 읽습니까?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고객에게 어필하고 싶은 좋은 거는 막 색상 짱짱 크게 해서 보기 좋은 쓰고, 그 다음에 좀 감췄으면 몰랐으면 하는 이런 거는 이렇게 이용하겠죠. 네, 오늘 뭐 아주 좋은 팁들을 또 알려주시고, 네, 이렇게 활용할 범위가 아주 많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저희 세 번째 저희 주제로 넘어가 보려 했는데, 이건 굉장히 또 이게 굉장히 높은 주제네요. 이 독특한 시각, 또 예술이 되다, 이렇게 제목을 주셨는데요. 이 앞에 남아 있는 멘트를 보니까 이 화가 중에 이 정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이게 예술성으로 승화된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지금 되어 이게 있네요. 제 그 마가렛 리빙스톤이라고 아까 그 뇌세포 발견한 사람들의 제자인 여성 과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그 화가들이, 여러분 저도 그림 그려봤는데 자화상을 그리게 되는 이유 아시는 분? 모델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냥 자화상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 화가들의 자외성을 분석을 하니까 어떤 게 발견됐냐면요, 눈이 약간 사시예요. 그러니까 자화상을 그리면 정상이면 이렇게 눈이 한쪽으로 모여 있어야 되는데 약간 벌어져 있는 그런 자화상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추측한 바는, 그 사람은 이제 우리와 동일한 입체시를 갖지 않을 거잖아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그리면 우리 정상적인 입체시를 가진 사람이 보기에는 오 독특해 이렇게 된다 이거죠. 네, 예술에 대한 환상을 창의성이 아니에요. 단번에 깨주셨는데요. 예, 또 다른 고흐의 그 작품을 보시면 아마 조금 독특하다는 걸 느끼시는 점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톤이 좀 노랗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막 블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 알려진 사실 중에 고흐가 굉장히 여러 가지 병을 많이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약 중독도 되고 뭐도 했는데, 그 중에서 황시증이라는 증상을 앓고 있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사물을 봤을 때 전체가 노란색 필터를 낀 것처럼 노랗게 보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흰색 캔버스에 뭔가 캔버스에 그려도 노란색을 쓰긴 썼는데 뭔가 좀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더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 톤이 굉장히 특이하네. 그래서 역시 대가는 뭔가 달라.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황시증 때문이었던 거죠. 창의성을 자꾸 네. 깨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미술품을 보게 되면 앞으로 시지각의 이상을 먼저 의심해야 되는 지금 그런 지금 지식을 자꾸 얻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아주 또 특별한 또 그림을 하나 또 준비를 패널 분들께서 해오셨는데요.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모네 해 뜨는 인상이란 그림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 균일조도 자극 그 예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균일조도 자극을 이 모네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사람이 19세기 화가인데 균일조도 자극 알았겠어요? M경로 몰랐겠죠? 그런데도 관찰을 통해서 이게 놀라운 점인데 구현했어요. 그래서 지금 태양이 지금 바다에 비쳐서 물결이 이루는 그 부분을 보시는데 그 태양의 색깔을 갖다가 왼쪽이나 또는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은요 균일조도 자극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은 생동감이 좀 적어져요. 그런데 균일조도 자극 가운데로 가져오시면 그 물결 부분이 이거 좀 컴퓨터로 보면 확실한데 약간 움직이는 듯 이런 없는 움직임을 지각하게 돼요. 이거를 정말 놀랍게도 자 이제 화가를 칭찬하는 순서가 돼서 놀랍게도 이런 과학적 사실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관찰을 통해 색자에 대한 미세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도요. 그 옛날에 만들었는데도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똑같은 기둥에 갈도면 위로 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불안정한 감각을 줄까봐 일부러 위를 두껍게 만들었다는 거 미술사 시간에 저 대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옛날 사람들이. 네. 네 번째 주제는 한 번 망가진 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사실은 뇌에서는 좀 어느 정도 다뤄졌던 주제이긴 한데 오늘 또 아마 시각적인 쪽 측면에서 다뤄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최근 연구 동향이나 이런 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 그 많이 들어보시는 환상질환 현상 아시죠? 환상질환 현상이 왜 생기냐면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그 원인은 이 손이 잘라지고 나면은 그 손에서 들어오는 입력을 받는 감각, 체감각 피질에 입력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걔랑 싸우고 있던 주변 입력들이 있어요. 그런 주변 입력들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원래 있던 입력이 없어지니까. 근데 그 주변 입력이란 뇌지도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신체 지도가 있거든요. 그럼 손이 잘라지면 손 옆에 있는 팔뚝 영역이 거기를 침범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팔뚝을 건드린 거예요. 바람이. 그런데 팔뚝의 감각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 팔뚝 영역이 손 영역을 침범해서 손에도 활성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이게 손이 건드려졌구나 이런 감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뇌가 잘못 가소성이 일어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잘못됐지만 가소성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케이스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팔뚝을 건드린 건데 손이 가려움을 느끼게 되면 그래서 팔뚝을 긁어주면 손도 같이 가려움이 해소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같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소성을 이제 나타내는 이제 예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들이 뭐가 있냐면요. 어렸을 때 악기를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배우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어른이 돼서도 굉장히 많은 연령대까지도 악기를 계속 학습하면은 뇌의 활동도가 달라지고 그 활동 패턴이 달라진다라는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디다가 그러면 활용을 하려고 하냐면은 장애를 극복하는 데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시각 기능에 뭐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각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망막이 망가진 사람은 그냥 망막을 대신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고 거기서 나온 신호를 뇌로 전달하면 되겠죠. 근데 시각 피질, 뇌가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카메라를 달자. 카메라에서 나온 전기 신호를 어딘가로 주는데 그걸 시각 피질로 주는 게 아니라 혀에다 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앞에 무슨 다른 물체가 보일 때 전기 신호가 달라지겠죠. 그럼 처음에는 뭐가 다르구나라고만 한데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게 이런 패턴일 때는 이러한 물체가 보일 때는 이런 패턴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학습이 된답니다. 그 뇌의 가소성인 거죠. 그래서 그 전기 신호 찌릿찌릿하게 혀로 들어오는 전기 신호를 가지고 내가 앞에 있는 물체의 형태를 어렴풋이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뇌의 가소성을 가지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뇌가소성이 꼭 좋은 게 아닌 게요. 난 항상 삐딱한 이야기를. 그 여러분 악기 연주하는 사람 중에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이 두 손가락을 많이 써요. 왼쪽 이렇게 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막 하다 보면은 뇌에서 이 두 손가락에 해당하는 영역이 분화가 크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은 뇌의 구조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거를 너무너무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동시에 같이 눌리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퓨전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운동 피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감각 피지에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두 손가락의 감각을 분리해서 경험할 수도 없고 두 손가락을 분리해서 통제할 수도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음악가의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음악가의 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피아니스트 중에 클래식인데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과도하게 하면 안 좋다. 뭐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짧게만 덧붙이면 그 악기 연주자 말고 운동 선수에서도 이런 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결과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자 프로페셔널한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뭔가 동작을 할 때 뇌를 일반인보다 더 많이 사용할까 적게 사용할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재미있는 게 실험 대상이 유명한 축구 선수인 네이마르였습니다. 그 네이마르를 데려다가 발로 하는 동작 잘하니까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동작을 시킬 때 이 사람이 하는 경우와 그냥 그저 그런 선수가 하는 경우, 일반인이 하는 경우에 네이마르는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뇌를 굉장히 작은 영역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반복된 패턴 연습을 통해서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적당히 뇌를 훈련시켰을 경우에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현재까지 나온 해석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흥미롭고 재밌는 그 예들이 자꾸 나열돼서 나와서 계속 들어보고 싶긴 한데요. 예. 근데 지금 이거 오늘 또 오늘 주제가 또 시지각이다 보니까 혹시 시지각 경로 자체에서 어떤 손상이 빨리 손상이 회복된다든가 이런 가소성을 보이는 그런 예들은 혹시 없을까요? 그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망막에 손상이 있어서 못 보는 경우, 뭐 뇌에 손상이 있어서 못 보는 경우 중에 뇌는 멀쩡한데 망막에 어떤 질환으로 손상이 있어서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도에서 이제 못 먹는 그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 외과적인 수술로 간단하게 망막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렸을 때 빨리 회복을 시켜주는 경우와 조금 늦게 회복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 다 시각 기능 자체는 그 경로의 기능 자체는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의 해석을 하는 게 달라집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걸 회복시켜주는 경우는 두뇌까지 형성되는 회로 자체도 회복이 되어서 물체를 보고 그 물체의 연결 상태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늦게 회복이 되는 경우는 봤을 때 물체의 형태를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체가 옆에 물체하고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어디가 떨어져 있는지, 어떻게 연결 구조가 되어 있는지 해석을 해보라 그러면 굉장히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구조적인 플라스티시티, 그 가속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다라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인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요. 예를 들면 시각 장애자가 되는 경우에 시각 피질에서 청각 처리가 이루어진다든지, 뭐 청각 장애자의 경우 청각 피질에서 시각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 좀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게 제가 느꼈던 거는 예를 들면 청각 장애자가 이거랑 약간 상반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데 청각 장애자가 앞에 있는 사람이 수화로 얘기하는 거를 들을 때 사실은 보죠. 그런데 우리는 듣는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때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지만 청각 피질도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 글자, 점자를 읽을 때도 이 사람은 사실은 촉각으로 이용해서 점자를 읽잖아요. 그런데 촉각 피질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시각 피질도 활성화된대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원래 그 적합한 모드로 활성화가 되는 거죠. 네, 객석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손 드신. 전래 동화에 보면 심청전의 신봉사가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네. 이것을 현대적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충격적인 요법, 어떤 게 없었는데 그런 심리적인 요법 가지고도 회복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셧다운된 그런 케이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여러분 영화나 소설 보면 실어증 같은 거는 큰 충격을 받으면 어느 날 갑자기 실어증이 됐다가, 저는 주변에서 보진 않아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나 이런 게 해소되면 또 갑작스럽게 낫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눈의 경우도 그 모든 머시너리는 다 정상인데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셧다운된 어떤 상황이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또 기적적으로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신봉사님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퇴행성으로 분명히 그 머시너리가 망가진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심청전에서는 정말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아까 손 들어주셨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공간에 저하고 어떤 분이 같이 있었는데 안 들리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공간인데 저한테 안수를 주시는 분하고 저가 똑같이 동시에 무엇이 들렸냐면 아주 폭포가 심하게 폭포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한 7, 8초간 唰 하고 쏟아지는 걸 동시에 같이 들렸어요. 이건 어떤 현상으로 봐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들으신 그 소리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부분의 최면 착각이다, 두 집단 최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아니면 위층에서 화장실을 물을 튼 게 아니냐.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 본인도 분명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가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럴 수 없으니까 의문사항으로 남은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항상 그냥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과학이 아는 거는 정말 이 우주에 넘쳐나는 무수한 신비가 많은데 그거의 조그만 일부를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령이니 뭐 귀신, 우리 프로도의 유령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뭐 초능력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우리 과학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와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띤 강의 또 토론에 임해주신 세 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강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은중 교수님의 시냅스, 생쥐 그리고 정신질환 강연입니다. 패널은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서 시냅스를 연구하고 계시는 고재원 교수님, 또 고려대학에서 정신질환을 연구하시는 한기훈 교수님이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